네, 이번 시간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가치 중립적 입장과 가치 개입 입장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 에너지를 개발함에 이제 원자 핵 에너지를 연구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치 개입의 입장에서는 원자 에너지가 핵폭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주의 깊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가치 중립 입장에서는요. 핵 에너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 에너지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폭탄을 터트리는 그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가 들어있지 않다. 사실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나눠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입장이 맞는지는 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를 잘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맥락은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 연구의 시작부터 자료를 모으고 자료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 과정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여기는 조금 가치가 배제된 가치 중립적 입장이 더 강조가 되고요. 발견 및 활용 맥락에서는요.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치 개입의 부분이 더 좀 부각이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이 점차 인간의 영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윤리 문제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AI다 뭐다 해가지고 인간의 영역들을 되게 많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을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체성을 잃어가고 이제 좀 도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성 약화와 비인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 및 사생활 침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판옵티콘이에요. 판옵티콘은 벤담이 고안한 감옥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감옥이 있고요. 원형으로 된 감옥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탑이 불이 꺼져 있는데 여기 이제 감시원들이 그 죄수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불이 켜져 있고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이는데 죄수들은 이제 감시원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요즘 시대로 갖고 오면 CCTV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전자 감옥,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범죄율을 잡는 거, 범죄율을 이렇게 낮추는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분명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권 침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존엄성, 이거는 조금 낙태라든가 아니면 그 복제인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개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환경 문제는 더 심해지겠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요 용어가 한번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고 편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윤리적 과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낙관주의와 지금 과학기술이 오히려 이 환경과 생태계와 이 지구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기술 비판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낙관주의 학자는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학자죠. 그래서 좀 아는 만큼 고도로 이제 과학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입장이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책임윤리, 요나스예요. 요나스가 주장한 책임윤리인데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측한 뭔가 이제 책임의 범위가 내가 의도가 그렇지 않았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럴 리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심정 윤리가 있었는데요. 요것보다는 이제 내가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책임 윤리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인간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자연을, 현 세대가 미래까지 책임을 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 윤리라는 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근데 전혀 깨트릴 의도가 아니었을 때는 그 화분을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데 너가 조심하지 않아서 충분히 깨트릴 수 있다는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이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예견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내가 생각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시면요, 좀 사상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도덕은요, 깊이 있는 사상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행위 능력을 가진 인간이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까지 도덕적 고려를 해야 돼 하면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요. 인간이 동물에게까지 고려해야 돼 하면 동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식물까지야 하면 생명 중심이 되는 거고, 아니야, 생태계 전체야 라고 얘기하면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이걸 따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간 중심주의는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생각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세계관을 보세요. 이분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세계관이 나눴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세계가 굴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요, 어떤 자연이냐? 도구적 자연관이에요. 자연이 도구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베이컨이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요, 과학기술적인 지식적인 걸 얘기하고요. 그게 결국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는요, 여기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성의 힘을 강조한 게 데카르트입니다. 근데 이 이성은요, 동물만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이성이 없죠. 그래서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동물은 잘 만들어진 정말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우리가 도덕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좀 더 나오기가 더 좀 수월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칸트를 기억해 두세요. 칸트도 인간중심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덕적인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나 나머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건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덕적인 인간이 동물을 막 대하고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도덕적인 인간은 자신 도덕성을 위해서 동물을 뭔가 잘 보살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동물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까지 인간중심주의 학자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는 보면요, 환경 파괴예요. 결국 인간을 위해 자연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도구적 자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계속 개발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환경 파괴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동물중심주의는요, 도덕적 고려를 동물까지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2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싱어인데요. 동물을 해방시키자. 이 사람은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적 관점. 우리 공리주의 앞에서 얘기했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이 되는, 결과가 좋아야 된다. 요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강조해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다 존중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물도
발로 밟으면 깨갱하잖아요. 그럼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런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 동물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 차별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인간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고 동물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도덕적 고려와 동물의 도덕적 고려를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레건이라는 사람의 동물 권리론이 있습니다. 레건은요, 칸트와 같은 의무론이에요. 공리주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레건은요, 이 동물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삶의 주체라는 거는요, 쾌고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 지각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어떤 종족 보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삶의 주체다. 그럼 삶의 주체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1살 이상의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아니에요, 둘 다.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거나 삶의 주체를 가진 동물만 인정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더 깊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싱어와 레건은 동물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명중심주의는요, 모든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까지가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슈바이처거든요. 슈바이처는요,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생명 외경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외경은요, 뭔가 존경보다 더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경은 정말 생명 자체가 숭고하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명 외경 사상 슈바이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일러는요, 그 기준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 어떤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요, 그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고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데 낚시 같은 거. 어떤 미끼로 있잖아. 이렇게 덫을 놓고 이런 거는 꼬셔가지고 이렇게 그 미끼를 물게 해서 잡는 거잖아. 이거는 그 존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신의를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 4대 원칙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요것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니까 우리가 늘 사지선다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바이처 테일러는 생명체까지, 식물까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좀 개체론적 관점이에요. 그 개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생태중심주의는요, 그 개체 종의 종류보다는 전체의 생태계를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을 포함해요. 뭐 바람, 돌, 흙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론적이 아니라 전체론적, 다른 말로 전인적 시각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숲에 사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존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가 됐다면 이 사슴을 사냥해서라도 생태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체론적 시각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의 대지윤리가 있습니다. 도덕 공동체가 대지까지. 대지는요, 모든 생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생태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생명은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런 키워드들만 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동양적 자연관이 되게 어울려요. 그래서 친환경적 자연관에서는 동양의 자연관을 가져왔어요. 불교는요, 서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불교의 연기설.
그래서 상호 의존돼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피해를 주는 게 나한테까지 연결을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뭔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도가는요, 무의자연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교는요, 정신이죠. 그래서 이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동양의 자연과는 전일론적, 정리를 하면 전일론적, 그리고 친환경적, 또 환경과 인간 생활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그냥 동양의 자연관이 이런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슈마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현대의 생활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쓰레기가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는 중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들 수준이에요. 환경 문제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밖에 지구온난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사막 현상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현재 지구의 자정 능력,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들이 전 지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후변화가 있는데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삶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난민이라 해가지고 투발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개발국은 오히려 그런 여기 피해네요.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죠. 92년도에 브라질에서 브라질 리우에서 했고요. 교토 의정서 94년도에 교토에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탄소 배출권 매매. 그러니까 탄소를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배출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정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상 배출하게 될 때는 다른 나라부터 사오자.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하자 했는데 또 어느 나라들이 좀 탈퇴를 하죠. 그러면서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을 맺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키워드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환경을 계속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인간이 더 풍요롭게 살자. 아니다. 지금 계속 개발을 하면 결국 인간에게 안 좋은 환경이 돌아온다. 그래서 보존을 하자. 근데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문명의 이 길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어적인 능력을 잘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